오늘은 교재 313페이지 가등기와 가처분의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등기에 관한 분석부터 살펴봅니다. 가등기가 뭐고 가등기를 왜 하는가, 가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보고 경매에 있어서의 가등기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식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래 의미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 그러면 매수인이 갖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입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런 물권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대인적인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오로지 채무자에 대해서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청구권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 말이에요. 자,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물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뭡니까? 제가 채권이라는 건 오로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분에게 돈 100만 원 빌려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돈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권리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로지 채권자가 오로지 누구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돈 100만 원 빌려준 거 변제하는 행위를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 오로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이분의 토지를 매수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매수인은 내가 이분에 대하여 당신이 나한테 팔기로 한 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해놓고 이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그럼 이 사람이 돌았나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오로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력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을이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 갑의 토지를 을이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땅값이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1억 5천, 2억 5천, 1억 5천, 2억 막 올라가니까 갑이 이걸 다른 사람 병에게 또 팔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줬습니다. 이런 현상을 부동산 이중매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도인 갑이 을에게도 팔고 병에게도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을을 제1매수인이라고 하고 병을 제2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 지금 을이 먼저 매수하기로 한 계약한 이 토지를 갑이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병의 선의 악의 여하를 구분하고 병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 악이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로서는 선의는 선한 마음, 악의는 악한 마음인데 법률용어로서의 선의와 악의는 그게 아니고 선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악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뻔히 다 알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제2매수인 병은 이 토지에 대하여 나보다 먼저 사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병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른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법은 정의라고 하는데
병이 모르고 샀다라고 한다면 병이 보호된다라는 것은 이해간다. 근데 병이 뻔히 알면서 샀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팔았는데 내가 샀다라는 걸 알면서 샀는데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뭔가 이게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다시 설명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보세요. 을의 권리는 갑에 대한 권리죠. 등기청구권, 채권이죠.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으니까 소유권자로서 물건이죠.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게 되면 물건이 채권이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을에 대하여 우선하고 완전 유효하게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뭔가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다시 그러면 이런 걸 보겠습니다. 보세요. 물건하고 채권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가 있고 병이라는 전세권자가 있고 정이라는 이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이순위 저당권자 정이 얘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각대금으로부터 엑소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라고 한다면 매각대금으로부터 정이 있단 말고 이 매각대금은 내가 신청한 경매로부터 나타난 매각대금이므로 내가 먼저 돈 받아가겠다.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을이 뭐로 갑니까? 까부겠어. 내가 먼저 받아야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을이 받고 그 다음에 병이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어야 정이 받는단 말입니다. 물건은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등기된 것이 나중에 등기된 것에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A라는 사람도 돈 빌려주고 B라는 사람도 돈 빌려주고 C라는 사람도 돈 빌려줬습니다. 자, A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갑에게 3천만 원 빌려주고 B는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3천만 원 빌려주고 C라는 사람은 3일 전에 3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발생은 A가 제일 처음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가장 늦게 발생한 채권자인 C가 동작 빠르게 갑으로부터 먼저 3천만 원 빌려준 거 받았습니다. 그러면 A나 B가 있단 말고 건방진 C 같으니라고 나도 돈 아직 3년 전에 빌려준 나도 아직 돈 못 받았는데 건방지게 네가 먼저 받아? 안 돼. 내가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네가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채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채권자 간에는 지위의 고하가 없이 평등하다고. 평등하니까 어떻다고요? 동작 빠른 놈이 장땡이다. 먼저 돈 받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겁니다. 선행주의가 지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원리를 저기다 갖다 적용시켜 봅시다. 지금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을도 매수하기로 하고 병도 매수하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아직까지 등기는 안 한 상태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을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병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둘 다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 먼저 발생한 등기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등기청구권이 우선합니까? 먼저 발생한 채권이 나중에 발생한 채권이 우선하냐 이 말이야. 우선하지 않죠. 지위가 평등하잖아. 평등하니까 어떻습니까? 동작 빠른 놈이 장땡이야. 즉 을이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병이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등기 우선주의입니다. 근데 아까 사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행하게도 을의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병이 먼저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병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배신적인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그러면 을은 원래 매매 계약의 목적을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 등기초권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가등기로 보존하는 겁니다. 가등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가등기다, 가압류다, 가처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가라고 하는 말은 가짜라는 말이 아니고 일시적인, 임시적인 잠정조치 이 말이라고요. 가등기라는 말은 뭐 임시등기, 잠정등기 그런 등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등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가등기했다고 해가지고 못 팔아먹는 건 아니야. 가등기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고 가등기한 부동산을 얼마든지 매수할 수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이런 가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등기 이후에 권리 이전 등기 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적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가등기를 했죠, 가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본등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등기는 직권말소 된단 말입니다. 직권말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가다 다시 갑으로 회복되고 이 부동산 소유권을 의리 취득하게 되는 거죠. 가등기를 해놓고 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이처럼 채무자인 매도인이 배신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 계약의 목적을 완전 유효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등기부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그냥 순위번호 내용 봅시다. 순위번호 1번 해가지고,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갑이 어느 누군가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기로 하고 을이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등기권자 을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가등기 했다라고 해가지고 못 팔아먹는 건 아니야.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전등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가등기 한 이후에 여기서 순위번호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병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을이 가등기 했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가능한 게 이겁니다. 나중에 가등기 부동산을 병이 취득하고 난 다음에 가등기 말소시키면 되잖아. 가등기 말소시키면 병은 완전 유효한 소유권 취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등기된 부동산이라도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러나 나중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는 어디에 들어오냐 하면은 여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칸이 이렇게 쳐지면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으로부터 을도 사고 갑으로부터 병도 샀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에게 여기 앞에, 근데 을의 등기는 순위번호 2번이잖아. 병의 등기는 순위번호 3번이잖아. 그게 어떻습니까? 을 명의로 본등기를 하는 순간에 등기관이 요거를 직권으로 말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등기를 해놓게 되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갑이 배신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 매매 목적의 효력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 이게 가등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에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314페이지 보세요. 314페이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소유자 이율순이가 어느 누군가로부터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가지고 가등기 권리자 김갑돌이 했죠. 김갑돌이가 가등기한 시점이 2018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순위번호 4번 해가지고 홍길동이가 매수했죠. 홍길동이가 이율순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에 가등기를 한 김갑돌이가 2020년에 여기서 본등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등기 하는 순간에 그 밑에 있는 홍길동 명의의 순위번호 4번은 직권 말소된다 이 말입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의 가등기, 이런 것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이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권리 지키고자 가등기를 활용할 때 이런 가등기를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등기라고 한다면 이런 가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칙적인 가등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가등기는 이런 가등기 말고 변칙적으로 저당권 대용으로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데, 담보 가등기는 왜 담보 가등기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갑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합시다. 2억짜리 주택입니다. 이거를 을이라는 사람이 이 2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만약에 2천만 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2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을이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1억 빌려줬다고 한다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은행은 아닐 겁니다. 왜요? 금융기관에서는 이 2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1억 원을 빌려줄 수가 없어. 왜요? 담보가치가 1억이 안 돼. 담보가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돈은 확실하게 만족받을 수 있다.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바로 담보가치거든요. 이게 담보가치가 1억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되면 7, 80%까지 떨어지는 거 우습게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파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두 번 떨어져가 49%까지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죠, 그죠? 단독주택은요. 단독주택은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6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1억 2천이죠? 그럼 어떻게 됐으면 얘가 이자 다 못 받잖아. 왜? 여기서 먼저 경매비용 먼저 빠져나가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60%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50% 낙찰된다라고 한다면 2억짜리가 50% 낙찰된다고 하면 1억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으면 을은요. 이자는커녕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을이라는 사람은 경매라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여 돈을 받을 신청했지만 낙찰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라는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놓고 나서 을이 야, 돈 갚아라. 왜 돈 안 갚냐? 너 돈 안 갚고 그러면 내가 경매 신청을 한다. 너 왜 돈 갚는 해놓고 왜 안 갚냐? 라고 해가지고 네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열받아가지고 너 그래 너 한번 엿먹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요. 이걸 나눠가지고 A, B, C 이런 사람들에게 세를 주는 거야. 세를 줘가지고 이것이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되는 최우선 변제 범위가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짜리 임차인을 3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나중에 돼가지고 이게 X라는 사람한테 1억 2천에 낙찰됐다라고 하더라도 배당할 금액이 1억 2천 하더라도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최우선 변제권 행사하죠. 얘들이 6천만 원 받아가잖아. 나머지 6천만 원을 을이 받아가야 되잖아. 여기서 자기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임차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나중에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당받게 만들어 놔놓고 뒤로 넘겨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고했다 그러고서 소주값 써라 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즉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1억 원 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원금은커녕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담보 가치가 1억이 안 된다는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2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려줄 수 있는가? 못 빌려줍니다. 왜? 담보 가치가 1억이 안 되니까. 은행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세요. 그럼 내가 2억짜리 주택을 갖고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2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반 툭 잘라가지고 반만 1억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게 담보 가치가 1억이 안 되지? 아까 담보가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담보가치는 어떠한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돈만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돈, 그 금액이 담보가치라고 했잖아. 담보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당신의 집은 담보가치가 1억이 안 됩니다. 담보가치가 6천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은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돈 빌려간 사람이 은행 이 순 나쁜 놈 새끼들 말이야. 남의 2억짜리 주택을 담보가치가 5천밖에 안 된다고? 막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에서는요, 귀찮잖아.
일일이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당신의 집의 담보 가치가 왜 5천밖에 안 된다, 5천 이상은 못 빌려준다라는 얘기를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 설명한다 하더라도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죠. 근데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융기관에서. 거절할 때는 더욱더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에 대출 잔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말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잔고가 바닥이 나서 대출을 못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 말은 이건 슈퍼마켓에서 팔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더 이상 장사 못하겠다고 똑같은 얘기잖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이유는 이걸 해가지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1억 원을 못 빌려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억 원 빌려주고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은행은 아닐 거라고. 그럼 갑과 을 두 사람 서로 친구간이라고 합시다. 친구간이라서 지금 갑의 어려움을 보고 을이 돈 1억 원 빌려줬다라고 합시다. 나중에 돼가지고 을이 갑에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돈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주니까 얘가 저당권에 기초해서 저당권 실은 경매를 들어간다고 합시다. 경매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 들어가기 전에 독촉 조차를 받겠지. 야, 돈 빌려간 건 너 언제까지 갚나 그래놓고 왜 안 가냐? 빨리 갚아라 라고 하고, 그 안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내용증명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해가지고 경매 들어간다라고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경매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갑과 을 두 사람 사이 우정은 이미 금갔겠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정에 금이 가는 걸 각오하서라도 얘가 해가지고 돈을 받겠다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만약에 낙찰가가 만약에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자를 다 못 받는 거죠. 낙찰가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얘는요, 원금도 다 못 받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갑 이 녀석 만약 친구라 그래가지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자 준다라고 해서 내가 돈 빌려줬는데, 야, 이자는 그냥 돈 안 갚아가지고 내가 제 주택을 내가 경매 신청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내가 원금도 다 못 받았다. 순 사기꾼 같은 녀석. 막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갑이 사기꾼이라서 얘가 우리를 다 못 받은 겁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낙찰가가 낮아지게 되면 이처럼 채권자도 죽고 채무자도 죽으면 다 죽는 경매 절차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원칙적인 실행 방법이 경매야, 경매.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이 우선 변제권 아닙니까? 우선 변제 받기 위하여 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거야. 저당권의 실행이 원래 경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가다 보게 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낙찰가가 낮아지게 되면 어려운 경매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돈 다 받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초들이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채권의 만족을 받으려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유저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저당은 여기 대물 반환의 약정도 있고 임의한가 약정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물 반환의 약정입니다. 예컨 이런 겁니다. 따라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자,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 2억짜리입니다. 이거를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1억 원 빌려줬습니다. 이자 2천이다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저당권만 설정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약정, 이런 약정도 합니다. 대물 반환 약정도 한단 말이에요. 대물 반환,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이게 대물 반환입니다. 이런 겁니다. 야, 돈 빌려줘. 내가 만약에 돈 못 갚으면 이 땅 넣어줄게. 또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여기 진 아파트에 뭐 1층 몇 개를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대물로 반환한다. 이게 대물 변제란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 돈을 못 갚게 되면 내가 이 주택을 너에게 소유권 넘기겠다,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대물반환 약정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정말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못할 형편이 되었어. 그러면 네 돈을 갚지 못할 형편이 되게 되면 이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을은 자기가 받을 돈은 1억 2천인데 넘겨받는 것은, 친구로부터 넘겨받는 것은 2억짜리 부동산을 넘겨받는 거죠. 그럼 정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해가지고 8천만 원 정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돼서 서로 약속이 이행된다고 한다면 을은 경매라고 하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도 확실하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갑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자기 집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경매로 넘어가든 한 대물 반환조로 넘어가든. 근데 경매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친구한테 빌린 돈 다 갚지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집은 집대로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대물 반환조로 넘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친구한테 돈 다 갚고 나머지 8천만 원 이거 가지고 다음은 전세방 얻을 때 보탤 수도 있잖아. 우정도 지킬 수 있잖아. 그래서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방법이 대물 반환의 약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유저당이다라고 합니다.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우리 민초들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저당권의 그 엄격함, 낙찰가가 심하게 낮아짐으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이게 바로 유저당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저당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내가 만약에 돈 못 갚게 되는 경우에 이 부동산을 대물로 너한테 소유권 넘기겠다. 대물 반환 약정했습니다. 대물 반환 약정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에 원래 약속한 대로 소유권 넘기면 되는데 갑이 소유권 안 넘기고 계속 미루기만 한단 말입니다. 야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계속 이렇게 합니다. 돈도 안 갚고 대물로 변제하지도 않고 계속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을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저당권 실행 경매로 가야 되겠지. 다 죽을 수도 있는 경매로 가야 되잖아. 즉 유저당에 티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 하나 제도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것을 여기다가 가등기를 활용하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 2억짜리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억 빌려줍니다. 이자가 2천이 들어갑시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한테 소유권, 내가 만약에 너한테 여기서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에 이 부동산 소유권을 너한테 넘기겠다라고 대물 반환의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물 반환 약정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는 대신 뭐 하냐면 가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가등기를 하고 나서 자, 그래서 나중에 갑이 을에게 이것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요 여기는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가등기 담보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일단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은 1억 2천인데 내가 너한테 넘겨받을 대물로 넘겨받을 부동산 2억이다. 내가 청산금 8천만 원을 넘겨주고 소유권 취득하겠다라고 하고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2개월 지났는데 불구하고 얘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냐면 강제적으로 본등기함으로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차이점 뭡니까? 여기는 대물 반환 약정했다 하더라도 갑이 자발적인 협력을 하지 아니하면 어차피 다시 경매로 가야 되잖아. 여기는 어떻습니까? 갑이 여기서 자발적인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을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여기서 강제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당권 대용으로서 가등기를 활용할 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담보가등기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담보가등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담보가등기를 한 이유는 보전가등기를 한 것은 뭡니까? 내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전가등기지. 담보가등기는 뭡니까? 담보가등기 하는 게 뭐예요? 돈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하는 대용으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시스템을 잘 보세요. 저당권만 설정하다 보게 되면 경매라고 하는 엄격한 절차를 가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그 외에 여기서 대물 반환 약정까지 한단 말입니다. 유저당은 특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저당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죠. 이를 개선하게 저당권 대신 뭐 한다고요?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활용한다고. 그래서 이때 가등기는 뭐하면 저당권 대용이다 이 말이야.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가등기를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등기는 두 가지 가등기가 있다는 얘기죠.
본래 의미의 가등기, 총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 변칙적인 가등기, 담보 가등기라는 거 있죠, 그죠? 근데 담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는 이 담보 가등기 이를 저당권으로 봅니다. 자, 저당권 설정하는 대신 담보 가등기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는 담보 가등기는 모두 저당권처럼 취급한단 말입니다. 저당권처럼 취급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 목적으로 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저당권자는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가 배당에 참가해가지고 자기의 저당권 설정 순위, 우선순위로 우선 면제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담보 가등기 권리자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자처럼 가등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경매 신청은 무슨 경매입니까? 강제 경매일까요? 임의 경매일까요? 강제 경매일까요? 임의 경매일까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의 차이점이 뭐예요? 강제 경매는 집행권을 얻어야 되는 거지. 임의 경매는 뭡니까? 등기부에 있는 담보권만 가지고 담보권 등기된 거 가지고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지. 자, 얘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처럼 가등기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이 경매는 뭡니까? 저당권자처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집행권을 얻어야 되는 강제 경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저당권자처럼 담보 가등기 된 이거 가지고 등기부 가지고 바로 경매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임의 경매. 또 저당권자는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배당, 저당권 등기된 순위로 배당에 참가해서 자기 순위에 따른 우선 면제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등기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자기의 가등기된 순위로 저당권자처럼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자처럼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저당권자처럼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에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등기 담보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담보 가등기는 이거를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일반적인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이 별채권을 갖게 됩니다. 별도로 변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명문으로 여기 국세 등과 관계에서는 이 담보 가등기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라는 명문의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담보 가등기는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를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담보 가등기의 법적 성질을 저당권 유사의 특수한 담보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담보 가등기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세요. 담보 가등기 뭐라고요? 담보 가등기 뭐라고? 저당권이라고.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